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 뭐 한 최소한 한 2, 3년 정도 갈 것 같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꿀 거다. 당연히 세계 1등에 몰빵을 쳐야죠. 그 10년이 10배잖아요. 10억이 되잖아요. 아,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분산 투자와 몰입 투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당연히 몰입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는 어차피 똔똔이에요. 많이 오른 거 하고 많이 떨어진 거 합하보다 보면 그냥 0입니다. 어차피 자산이 없습니다. 개미들 같은 경우 뭐 1,000만 원 갖고 그걸 분산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고 그거 1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똔똔이고 거기서 5% 먹고 빠지고 30% 빠지면 그러면은 뭐 남는 거 없이 그냥 5% 오른 거 팔아가지고 짜장면 정도 사 먹으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1,000만 원을 갖고 몰입을 해서 이제 25% 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게 복리로 가면. 그래서 이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25%면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는 1년에 25%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반대입니다.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최근 주목할 만한 산업이나 섹터는 어디인가요?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을 했고 전기차 테마처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최소한 한 2, 3년 정도 갈 것 같고 근데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에서 끝날 것 같은데 예, 인공지능은 이게 산업 전반에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전기차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때 전기차에 인공지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전기차를 했을 때가 가장 이제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애플에서도 시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멍청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망한 게 뭐 시리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의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아마존의 알렉사도 마찬가지인데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좀 많이 바꿀 것이라고 보고 그 바뀌는 게 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기차라든가 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코파일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꿀 거다. AI를 닷컴 버블에 비교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뭘 하긴 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돼? 라고 했을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그다음에 지금 메타라든가 아마존 막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으면서 지금 인공지능에 이제 서버를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크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말단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뭐 얼마 전에 어닝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어닝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 아마존하고 이 두 개의 기업만 그렇고 메타는 엄청 빠졌잖아요. 15% 빠지고.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클라우드가 실제로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자체가 커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현재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알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무조건 된다. 이거 뭐 몇 년 안에 된다. 근데 지금은 언제 된다.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니까 지금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1등이니까 사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면 리밸런싱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떨어지다 보면 이게 인공지능이 아닌가벼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올라와 그럼 2등이 1등 되겠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응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발 늦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려면 한 박자 늦게 내면 이긴다고. 그러니까 예측해서 먼저 내가 냈을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한 박자 늦게 내가 내게 되면 따라가기만 해도 부자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냥 숫자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뭐 버블이 있다, 거품이 있다. 그랬어도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뭐 주식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뭐 가치주 해가지고 막 바닥에 있는 거 10년 동안 가치주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치주 해가지고 이런 제조업체나 뭐 이런 것들이 크지만 지금은 완전히 지식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 같았으면 뭐 폭스콘 같이 뭐 아니면 삼성전자 같이 계속해서 시설을 늘리고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뭐 넷플릭스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공장 없이 회원수 늘리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빅테크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조업의 마인드는 이제 끝났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기업들을 알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주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 세계적인 주가의 흐름은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10년 후 아니면은 뭐 1년 후에 뭐 뉴스나 뭐 이제 해설을 보고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개미의 마음으로 그거를 따라가서 그거를 선점을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길이죠.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날짜로 본다면 6월 10일이죠. 한 6월 8일 정도에 그 고용 통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원래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액면 이제 분할 그러니까 주식 분할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묻히고 인공지능 주식 때문에 거의 이제 똔똔으로 끝난 것 같고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데 그래서 한 9월 달 정도에 그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확률 자체가 뭐 이제 한 번 하는 걸로 바뀌고 지금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저가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몰락을 많이 하면서 내수 시장이 망가졌고 그리고선 얘네들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초저가의 상품들을 팔면서 이 내수보다는 수출을 살리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테무나 알리나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초저가 제품들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밀어내기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조업 쪽 사이드 같은 경우는 물가를 떨어뜨릴 요인이 굉장히 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이쪽에서 자기네 그 제조업 공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고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든데 만약에 중국이 그런 제조업 쪽을 이제 많이 밀어내게 하는 거는 미국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뭐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알리테무 같은 거 해가지고 한국이랑 경쟁하는 것들 있잖아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막 밀어내고 조선 막 밀어내고 해도 그래도 이게 뭐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데 그쪽에서 미국 기업들은 경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 물가를 낮추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차세대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전기차, 친환경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미국이 올해가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은 한 5.5% 정도로 금리를 굉장히 높여놨고 근데 그렇게 높이고 이제 QT까지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QT를 이제 좀 줄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꺼져야 정상인데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채를 엄청나게 풀면서 오히려 정부는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연준은 이제 겁을 많이 주면서 5.5%를 지금 낮추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돈을 그렇게 풀면 실제로 트럼프가 2020년도에 3조 달러를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달러 강세가 일어났죠. 다른 나라들 뭐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얘네들이 또 이제 수출할 게 전부 제조업 사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지식 쪽, 서치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유럽도 그렇고 다 미국 기업들한테 이제 점령 당한 거밖에 없고 얘네들이 팔 수 있는 거 결국은 제조업이거든요. 독일도 이제 자동차 팔고 한국도 이런 제조업 사이드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이 소비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금리가 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요번 11월 달 대선이 끝나면 그때서부터는 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공약을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또 돈을 엄청나게 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국 기업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뭐 금리는 계속 그 5.5%가 있는 거고 거기서 뭐 많이 안 내려서 뭐 5.25% 이 정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놀고 그다음에 막 성 같은 거 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원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식이 됐을 때는 이 달러의 가치가 이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재무부가 계속해서 돈을 밀어내면서 그 단기채를 이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단기채 쇼크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위기가 훅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갑자기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거 뭐 서브프라임 위기처럼 단기채 쇼크가 오면 이제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면은 굳이 지금 현재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고 내년에도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또 돈을 굉장히 많이 푼다면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갈 것이고 근데 오히려 내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단기채를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지금 장기채를 사면서 장기채 금리가 못 올라가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옐런이 지금 주가 부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에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해서는 주가가 지금 현재는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뭐 떨어지건 오르건 간에 현재 올해까지는 좀 갈 것 같고 오히려 연준이 지금 단기채를 사고 있는 뭐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한 100배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드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지금 미국 국채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이제 위기가 한 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그게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고 그다음에 주가가 확 빠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뭐 정보나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통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 빠지면 이거 빠지다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주가에 있어서 대응만 하면 무조건 리스크 헤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시드머니가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세계 1등에 몰빵을 쳐야죠. 예. 그 10년이 10배잖아요. 10억이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를 샀어요. 만약에 세계 1등이 아닌데 엔비디아를 샀는데 한 30% 빠졌다.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인데 지금이 꼭대기일지 아니면 이게 10만 불, 20만 불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빠졌을 때는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빠졌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겠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텐데 근데 실제로는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고 주식이 무너졌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날아간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냥 오히려 좀 약간 위험한 주식 정도지 이게 뭐 미국의 달러를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멘탈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 진짜 문제는 뭐냐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진짜로 뭐 삼부토건처럼 되는 건 아니냐. 예,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바닥에 파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엔비디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산 주식에서 이제 순이익의 교체가 됐잖아요. 테슬라가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없다고 자꾸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뭐 인공지능 쪽에 자기가 주식 보상한 통과가 안 되면 빠지고선 XAI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저가로 계속해서 뿌려대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가 고전 몇 년 동안 더 고전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계속 지금은 기다리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주식들은 진짜로 떨어졌을 때 내가 리밸런싱을 하고 해지를 했어요. 근데도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만약에 투자를 했다. 이게 진짜로 산업이 바뀌어가지고 HBM 못 만들어가지고 나락을 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주식수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제일 문제예요. 다른 주식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제일 좋은데 세계 1등도 저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수 투자가 가장 나은데 지수 투자보다는 세계 1등이 이제 지수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